더 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김태형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충남 보령시 그리고 서천군 재선 네. 국회의원이시죠? 네. 원래 보령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국무총리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네. 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충남 정무부지사 이런 네. 것들 지내셨는데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 반장 선거를 전에는 반장 선거요? 예, 임명을 네. 하다가 네. 지명하잖아요, 지명.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그러다가 선거로 처음 반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책을 보면서 이러면서 제가 느끼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초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충청의 거물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던 옛날 재무부 장관도 하고 했던 김용환 의원. 네, 김용환 의원이요. 예, 그 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네. 네. 상임위원회는 지금 국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네네. 좀 한꺼번에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활동하고 계신데 이 의정활동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까요? 관심사가 어떤 쪽이신지요? 저는 제일 처음에 19대 때에는 이제 저희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이 SOC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네. 이제 국토해양위에 들어갔었는데 20대 들어와서는 저희 지역이 이제 농촌 또 바다가 있는 또 해양 또 수산 이쪽 분야라 제가 농림해양 수산식품위원회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는 여야 쟁점이 없는 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야 쟁점이 없는 데라 여야가 크게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저를 좋아하던데요.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도 네. 타협하는 데 있어서 통 크게 한다고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이게 좋아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야당 의원이시니까요. 예. 네. 근데 제가 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에 들어가서 일단은 부처에서도 저를 좀 어려워하면서도 또 서로 간에 논쟁이라든가 갈등이 있었을 때는 제가 막피해서 제가 처리를 해주니까 어려워하면서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은 정부에 질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거시적이고 큰 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식량 자급 그리고 또 경제정리 시작하고 이러면서 첫 시작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든 아니면 진보좌파가 정권을 잡든 이 농업정책, 수산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네, 아무래도 밀렸죠. 예, 그래서 네. 또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거시적이고 그렇군요. 큰 방향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게 생각이죠. 지금 국회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네네.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김태형 의원님의 어떤 소신이라고 할까요? 생각 이런 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선거구 제도를 좀 손을 좀 보고 좀 개선을 해서 고칠 필요는 있죠. 예, 고칠 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연동 비례는 전 반대를 합니다. 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실은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 정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각 정당의 이해득실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분석하고 또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 연동비례제 이 문제는 사실은 내각제에서의 좀 효율적인 부분이고 네. 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독일과 뉴질랜드 몇 나라밖에 되지 않거든요.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연동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득피율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하고 네, 네. 비례성을 높인다. 비례성을 높이고 피해 등가성을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역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완전한 선거구제는 없어요. 물론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28만 그다음에 또 14만 이상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도 어떻게 보면 28만에서도 한 명이고 네. 그다음에 14만에서도 한 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그런 득피율의 그런 비례성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득피율의 비례성 문제도 또 보면은, 이제 5%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제1당, 2당을 제외한, 네. 3, 4당이나 5당 이렇게 여기한테 5%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오로하나씩인 대통령제 하에서 이 제도가 맞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내각제로 가면은 저는 연동제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건 서로 간에. 네, 지금은 좀 빠르다. 네. 그런 얘기시고요. 네, 적절하지 않다. 권력 구조는 그럼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하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사실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그런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적인 그런 측면 또 그런 부분들이 확 바뀌어버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정적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정치 보복 논란이 항상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로하나씩이라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권력 분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순수 내각제를 주장하지만은 네. 순수 내각제가 여의치 않으면은 대통령과 총리한테 네. 권력을 분점을 시키는. 그래서 내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리한테 맡기면은 외치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맡긴다든가. 그래서 그런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아니면 순수 내각제를 가든 저는 권력 분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런 시점이 됐다. 개헌할 때가 됐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반 네.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이 얘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네.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간략히 경제 분야하고 또 이 한반도, 북미, 남북 문제 포함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단은 정권을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상과 사실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경제는 특히 네. 큰 건데 좀 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낳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급격하게 인상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또 경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심리가 크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 지금 작용을 해서 좀 경제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도 그렇고 또 정치권도 그렇고 참 답답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가요? 대학 졸업생이 너무 많죠. 네, 많죠. 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가 대학교를 90% 넘게 가는 학교가 진학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가 많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학교 졸업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소위.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여 년 전에 430만 개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470만 개 정도요. 네. 20년 동안에 양질의 일자리가 10% 늘어났는데 네. 대학 진학률은 30%대에서 90%대로 3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찾고자 해서 직장을 안 잡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디로 오느냐?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의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가죠. 또 부담이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줄여야죠. 또 대학교만 줄이면 안 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줘야죠. 네, 고등학교 나와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임금 격차를 줄여줘야죠. 네. 그럼 대학교, 고등학교 임금 격차를 줄여주려면은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 대기업 노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노동개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니까 네. 5년이고 10년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면서 그런 이 플랜이 있고 또 지금 또 처해 있는 그런 문제점들 같은 개선하고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젊은 사람들 청년 실업 문제 있다. 그래서 공무원 늘리고 또 대기업들한테 취업을 하고 그러고 또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하고 정규직 문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지.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두면서도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지금 근본적인 처방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쪽도 간단히 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북 문제는 저는 우리 당에서 제가 최고위원 할 때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판적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남북은 일단 만나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남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또 경제적인 그런 회복, 이런 문제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또 민족이니까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현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한 너무 조급하다. 예,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표는 맞되 과정이 좀 걱정이 좀 너무 불안하다. 성급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좀 상승 추세입니다. 네. 이게 뭘 좀 잘해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경제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에 조금 돌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반사이익이다. 예, 반사이익이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 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언론에서는 보통 김태형 의원님을 친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에 별로 불만이 없으신지? 불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에 제가 대변인도 하고 또 국정운영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또 다른 사람보다 또 약간 일을 맡으면 열정적으로 하니까. 네, 열심히 하셨죠. 예, 그러고 하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네. 조금 호의적으로 또 저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저는 친박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예. 지금 친박 비박을 구분하는 부분이 어떻게 언론들이 이 프레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커요. 네. 지금 현재는 이른바 당내에서 친박 비박 이런 구분이 명확히 지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파가 있으면은 계파에는 수장이나 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친박이라고 지금 구분되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수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서 좌장 노릇을 했던
서청원이나 최경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다 지금 그러네요. 서청원 전 그분은 대표는 무소속이죠. 지금 무소속이고 예. 최경환 선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없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겼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나경원이 이뻐서라기보다도 또 네. 이 나경원이한테 능력이 추천하다라기 상대 후보보다도 복당파가 너무 복당파가. 예, 네. 당 전면에 나선다. 그리고 너무 설친다 네. 하는 생각이 아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예. 최근에 그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왔습니다. 정보위원장 자리 내놔라 말아라. 또 이분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탄핵 찬성하고 탈당을 했다가 지금 또 돌아오고 김태원 님도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두르는 것은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인데 정치인들이 기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는데 물러나는 데 있어서의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학재 의원의 그런 이 과정들이 저는 너무 서글프고 네, 서글프도. 또 좀 회한이 제가 밀려온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부분이 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 당에서 나름대로 과거 여덟 간에 그 당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르고 네. 그 다음날 그렇게 들어오는 건 적절치 않고 네. 저는 꼭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만 정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신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고 또 정보위원장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학재 의원이 얘기하는 과거에 이게 관례비슷하게 해왔다. 그 얘기도 좀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네. 저는 그 관례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잘못된 관리. 네, 잘못된 관리죠. 그리고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 그 위원장은 그 정당의 의석수나 이 정당의 합의하에 그 정당한테 간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상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피해 선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요식행위고 그 어떻게 보면 정당한테 간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합의가 우선하죠. 네. 예. 저는 그런 거 올바르지 않다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21명을 교체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인적 청사, 인적 쇄신을 얘기하니까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 정한 것이 좀 고뇌의 흔적은 보인다. 다만,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당이 저희 그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게 지금 서너 가지예요. 첫째는 이 정권을 그냥 뺏긴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이런 과정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뺏겼고 그 과정 속에서 탄핵의 찬성과 반대와의 그런 갈등 그리고 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었다 다시 두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탄핵 이후에 2년 동안에 소위 당의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리더십에 상처가 나고 리더십에 기스가 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네. 왜냐면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없고 부정적인 부분만 사실은 후배 의원들한테 그 중진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자기 유불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처신하는 모습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또 세 번째로는 당이 어려우면은 사실은 누구 탓으로 돌리고 보다도 다 같이 반성하고 다 같이 새로운 그런 그 미래에 대해서 방향 모색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희생양을 삼으려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또 언론에서 부추겼고 누구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예. 하는 부추겼고 네. 그래 같이 이게 막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런 과정이 좀 온 건데 네. 저는 나름대로 고심은 흔적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하실 말도 많고 좀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예.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나마 좀 뭔가 새롭게 변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됐고 그 전에 이제 총선 패배했죠. 대통령 탄핵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지방선거는 거의 참패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 참패를 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우파의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고 그리고 시대에 맞게 끊임없는 개혁을 해왔느냐 변신을 해왔느냐 국민 눈높이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원인을 저는 진단을 저는 합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다시 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혁신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 당이 그런 이렇게 참패를 하고 이렇게 무너진 거의 원인이면서도 네. 또 하나는 새롭게 변해야 되는 그런 또 요인이죠.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홍준표 당대표 될 때도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그 서로 갈등을 야기했고 싸웠고 그러셨죠. 또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한테도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문제는 집이 낡고 뭔가 쓰러져 갈 때 새롭게 집을 지려면은 제일 먼저 주춧돌하고 기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당의 주춧돌하고 기둥은 가치 재정립과 새로운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네. 노선과 방향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떨어진 그런 그 낡은 보수의 가치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고, 진보 좌파가 주장하던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걸 당원들이 새롭게 채택을 하고, 이 채택된 가치와 노선과 방향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외교안보 분야는 어떻게 가고, 경제 분야는 어떤 부분으로 가고,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설정하고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 다음에 당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당의 인적 그런 구성원들은 어떻게 그런 뭐 신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민주로 가고 갈 것이냐. 이게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좀 바뀌었네요, 지금. 바뀌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가치 정립을 할 때에 반성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반성이 뒤따르면서 새로운 국민들한테의 그런 약속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눈길을 주고 그 부분들, 약속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멀어져 갔던 그런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회에서 어떤 보수의 가치 정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 예, 저는 자꾸 하자. 네. 그런 지금도 거. 늦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순서는 잘못됐고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 부분이 없이는 저는 새롭게 사람 몇 명이 더 오고 그다음 사람 몇 명 인적 세션에서 뭐 자르고 이건
조금의 뭐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이 부분은 아니다. 그다음에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또 이른바 보수 통합이란 가치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계 개편 같은 것이 있을 걸로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요, 일부에서 지금 뭐 반문연대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무성 또 뭐 윤상현 뭐 그다음에 또 저쪽 그 다른 야당에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반문연대 잘못됐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뭐 반문연대 할 수는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보 내기 우리 보수파에서는 좌파 성향도 있다, 진보 좌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보수 우파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수 우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의 그런 노력적인 그런 측면이 먼저 네. 우선이 돼야 되는 내가 거지. 먼저 해야 된다. 예,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예, 네. 그리고 가치 실현과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군요.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문연대라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둔다든가 아니면은 이럴 때에는 우리는 그런 목표가 뭡니까? 방향이 뭡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네.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목표고 전략이고 전술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하다 보면은 반문연대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걸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또 안철수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도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들 합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셔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그만두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당대표로 누가 될지 당 안팎에서 관측들이 무성합니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누가 한다는 것보다도 네. 지금 저희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그런 목표나 아니면 그런 미래 자기 개인적인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미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저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정당의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어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가 될 필요는 없을까요? 자기가 잘 하게 되면은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의 그런 각인이 되고 뭔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곧바로 이번에 대선 주자를 뽑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네. 미랄이 되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여쭤보고 싶은 게 끝도 없습니다만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인터뷰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인데요.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신데요. 우리 국민께 또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그런 국민들이 걱정이 좀 덜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이 방송에서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한겨레의 신문과 방송이 국민들한테 더욱 사랑받는 그런 언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